안녕하세요. 하소담이에요. 목련꽃 그늘 김하인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주말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감질 나시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1권을 다 마치고 나서 3회 때부터 김하인 작가님께서 동행을 하고 계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때는 이미 1권을 다 마친 상태라 조금 부끄러웠는데 2권을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네요. 작가님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하소담 가족 여러분께 행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달간 주말마다 목련꽃 그늘 2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2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체면 속의 세계 들려드립니다. 목련꽃 그늘 김하인 2권 첫 번째 시간 체면 속의 세계. 정신의학은 정신과 치료의 합성어이다. 정신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두 가지 말 모두 어원은 그리스 신화다. 정신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란 의미를 가진 푸시케에서, 그리고 치료라는 뜻은 육체적인 사랑의 신인 에로스에서 왔다. 그런 점에서 신화에서 따온 이 말의 상징은 현대를 사는 오늘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매우 깊다. 인간의 모든 정신질환은 젊은 아름다움과 사랑, 그 두 요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거나 그것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미 수천 년 전 정신병이 정체로 파악된 것일 테니까. 현대의학의 신경정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신과 신체를 하나라고 본다. 정신과 신체가 각기 다른 별개의 요소라는 이원론이 아니라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론론이 정신의학의 기본이다. 까닭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든다. 이런 관점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을 무슨 괴기스럽고 끔찍스러울 만큼 대단한 게 아닌 그 모든 발단이 스트레스로 시작되는 시민성 질병으로 파악한다. 우리가 정신병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된 데에는 그 병을 극단적이고 엽기적으로 다루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정신병은 아주 일상적인 현실 안에서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출발한다. 스트레스란 생명체가 어떤 종류이건 자극을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추운 날씨, 소음, 대학 입시 실패, 부부의 불화, 성적 욕구 불만, 시집살이, 돈떼임, 사업 실패, 승진 탈락, 가난도 해당되고 이혼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큰 스트레스다. 이런 자극을 받으면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이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투쟁 상태로 들어가고 그 결과 피로 상태가 된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즉 경계, 투쟁, 피로 상태가 오래 끌게 되면 그것이 누적되어 결국 인체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로 정신과 마음이 고장나 버린다.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픈 정신병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하얀 가운을 입은 닥터 조윤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목에 걸린 금속 나비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창백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국립정신병원 3구역 내 의사 집무실. 1993년
4월 2일이었다. 놀랍게도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커다란 눈동자를 깜빡이고 있는 그녀는 한인영이었다. 작년 중반 자신이 다니던 K대학 근처 병원에서 의사를 무시해버렸던 그녀 행동은 분명 무모했었다. 그 이후 남자 손이 닿으면 몸이 아픈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너무나 깊은 슬픔을 한 발도 피하지 않고 혼자 정면으로 껴안고 벼터내다가 급작스럽게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타듯 추락했다. 그 이후부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지나갈수록 그녀의 몸이 마음을 그리고 그녀 마음이 몸을 서로 번갈아가며 의식을 파괴했다. 남자의 손과 몸이 슬쩍이라도 자신의 신체에 닿으면 그녀는 미친 듯 비명을 질러댔고 온몸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남자들은 그런 그녀의 반응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알고 보니 미친 여자 아냐? 하고 막말까지 퍼부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독했다. 이기석과 관련된 그 어떤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았다. 가족들은 속이 탔다. 그녀는 점차 잠마저 잘 자지 못했다. 하루에 많이 자야 2시간이었다.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 몸은 말랐고 얼굴은 더없이 창백해졌다. 딸에게 분명 큰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녀 부모로선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다. 개인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약을 처방해 보기도 했지만 전혀 좋아지는 게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다. 인형은 자신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인기피증, 정신분열증, 그리고 자폐 증세까지. 빠르게 병이 악화되는데도 그녀는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방치했다. 그녀는 이기석이 없는 세상을 살기보다는 이기석이 함께하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만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게 행복했다. 그녀는 3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어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집안에만 박혀 있었다. 그렇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다. 방학 때 인형은 학교 도서관에 갔었다. 그때 후배 남학생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반가워서 장난스럽게 선배님 하고 뒤에서 인형을 와락 껴안았다. 인형은 마치 자신의 몸이 두동강 나는 고통을 느끼면서 곧바로 기절해버렸다. 그 고통은 깨어나서도 2시간 지속되었다. 2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청진기를 가져다 대는 남자의 손, 그리고 자신의 맥박을 재기 위해서 의사가 자신의 손목을 잡았을 때 그녀는 손목이 토막 쳐지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는 학교도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서워했다. 그리고 집 밖의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다. 인형은 그 무렵 매일 밤 늘 비슷한 꿈을 꾸었다. 잠만 자면 얕은 잠일지라도 꿈속에 나비가 날아다녔다. 인형 자신이 실크나비 떼를 따라 동산을 넘거나 자신이 팔을 벌리고 서 있으면 실크나비가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날아와 앉았다. 어떤 날은 자신이 투명한 실크나비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다. 혼자 날고 있을 땐 언제나 그녀는 이기석을 찾아 헤맸다. 실크나비떼와 함께 바다를 건너는 꿈도 꾸었다. 수없는 나비떼가 한 마리씩 푸른 파도 위로 떨어질 때마다 빛들이 폭발하듯이 피시식 연기를 피워올리며 꺼졌다. 나비들이 명멸했다. 인형은 죽음이란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날다가
기진맥진했다. 결국 건풀은 수면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진 채 침대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그런 날들이 반복돼 쌓여서 결국 인형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인형씨, 기분이 어떠냐니까요? 좋아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조인정이 가까이 와 다시 묻자 그제야 인형은 네 하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기분이 좋다고요? 어머나,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인형씨 뒷머리를 좀 더 꽉 묶어야 되겠다. 나한테 줄 일 있는데 내가 묶어줄까요? 닥터 조윤정은 흘러내린 그녀 머리칼을 깃바퀴 뒤로 넘겨주었다. 닥터 조가 책상 서랍에서 동그란 줄을 가져오자 인형은 순하게 흰 목덜미를 드러내고 머리를 수그렸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인형이 그나마 나아진 점은 그래도 대답을 단답형으로 남아 한다는 거였다. 처음엔 강력 접착제로 입을 붙여놓은 듯 그녀는 도무지 입을 안 열었었다. 아예 말을 못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뻗을라치면 움칫 몸을 떨며 물러나기도 했는데 이젠 그런 증상은 사라진 거였다.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게 말해줄래요? 인형은 아무 생각도 안 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잠만 푹 잔 거군요. 네. 꿈은 안 꿨어요? 아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았단 거죠? 네. 좋아요. 인형 씨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요. 내가 한달음에 달려갈 테니까. 그녀는 책상에 붙은 인터폰을 눌렀다. 그러자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간호사, 인형 씨랑 산책 좀 하고 병실에 들여보내주세요. 20분 정도만요. 알겠습니다. 연두색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인형의 팔짱을 끼자 그녀는 일어섰고 의사 지무실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그런 뒷모습을 지켜보며 닥터 조는 팔짱을 낀 채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닥터 조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캐럴이 한창 거리에 퍼지던 무렵이었으니까 작년 말이었다. 엄마 손에 손목을 잡힌 채 겁먹은 눈빛을 한 해사한 그녀가 닥터 조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첫인상의 얼굴이 참 곱고 차게 보였다. 병원 내엔 신경정신과 쪽으로 20여 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녀 엄마가 한사코 여 선생님에게 딸을 보이겠다고 해서 접수실 여직원이 닥터 조에게 데려온 것이었다. 그녀 엄마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고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채 두서없는 말들을 닥터 조에게 쏟아놓았다. 우리 애가 몸에 손만 대면 그 부위가 아프다잖아요. 몹시요. 네, 그런 지가 한 반년이 됐을 거예요. 네, 아니요, 여자 손은 괜찮아요. 그런데 남자 손만 닿으면 기겁을 하고 아프다고 해요. 제 아빠 손조차도 기겁을 하고요. 심지어는 67살 되는 제 조카 남자애가 만져도 아프다고 마구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아예 집 밖으로 나가려 들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웬걸요. 그냥 놔뒀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예쁘게 기르던 딸인데. 그동안 몇 군데 개인 병원을 다니며 정신치료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남자 의사 손이 닿으면 마구 비명을 질러대니까 약을 써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잠자기만 하고 지난달부터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가끔 허공을 쳐다보며 웃을 뿐이죠. 그냥 미소만 지어요.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말은 안 하고 이 무슨 날벼락이에요.
우리 인영이한테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다며 진작부터 나한테 말했었어요. 하지만 가까운 데 집 놔두고 우리 인영이를 이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워져서 차일피일 제가 미뤄왔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런데 소용이 없네요. 얘가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고 겁이 덜컥 났어요. 이렇게 마냥 애를 부둥키고만 있다가 정말 못쓰게 만들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도 전형문을 모르겠어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얘기 도중 손수건으로 눈꼬리를 간간히 찍는데도 인형은 집무실의 허공을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뭔가 허공 속의 어떤 것을 응시하듯이 때때로 애틋한 눈빛을 바라는 거였다. 엄마는 인형을 닥터 조인종의 손에 맡기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국립정신병원 앞에 중곡 3동. 그래도 한달음에 달려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위안 삼고서. 그녀 엄마 말은 사실이었다. 이번 초창기만 해도 한인영은 병원 복도에서 남자가 눈에 띄면 일단 흰자위가 가득 드러나도록 겁부터 집어먹었다. 남자 간호사나 남자 의사가 근처에 오면 빠르게 뒷걸음질 쳤고 손을 뻗어 그녀 발을 잡았을 경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러댔다. 붙들린 팔이 끊어지기라도 하듯 정말 고통에 겨워했다. 얼굴이 빨개진 채 거친 숨결에 이마에 땀방울까지 맺혀가면서 그녀에게서 손을 떼도 그 아픔은 한동안 지속되는 듯했다. 대인기 비증세가 심했다. 그것도 여자가 아닌 남자 간호사나 의사들을 보면 거의 자폐증 증세를 보이며 구석진 곳을 허둥지둥 찾아 머리를 박고 숨으려고까지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남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저 젊고 예쁜 여자가 이 지경이 됐을까? 닥터 조윤정은 의사이기 전에 같은 한 여자로서 안쓰럽고 안타까웠다. 그녀 치료 담당의가 된 닥터 조는 곧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는 목석이었다. 아무리 다정하게 그녀를 대하고 구슬려도 환자는 입술 한 번 떼지 않았다. 가끔 당신은 날 몰라 하는 눈빛을 슬쩍 띄우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인형의 그런 눈빛은 아주 짧고 강렬해서 마치 쓰러지는 빛을 붙잡는 기분이 들었다. 일단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다. 닥터 조는 그녀가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향정신성 약물인 프로작이나 이미프라민을 처방했다. 이미프라민 주사는 투입되면 보통의 환자들인 경우 10여 분이 지나면 싱글벙글거릴 만큼 기분을 단시간 내에 업시키는 마약 성분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인영은 별로 그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만 않는다면,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조용히 깎아놓은 목상처럼 있을 수 있다는 자세고 표정이었다. 한동안 병실에 앉아있는 그녀를 남몰래 유심히 지켜본 결과 닥터 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자는 자신의 목에 달린 은으로 만든 나비를 유별나게 좋아하고 있었다. 손으로 그 나비를 아주 소중하게 만지고 있거나 손으로 가슴 깊이 꼭 누르고 있거나 어떨 때는 입을 맞추거나 심지어는 입안에 넣고 잊기까지 했다. 닥터 조인종은 그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들부터 일단 만나봐야 했다. 그녀가 다녔던 K대학 학과 친구들, 그것도 그녀와 친했던 사람을 만난다면 최소한의 정보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처음에 닥터 조인정은 한인영이 여러 남자나 혹은 어떤 폭력적인 남자에게 악몽과 같은 몹쓸이를 당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닐까 추측했었다. 강간은 여자의 몸보다 정신을 파괴시킨다. 순결을 목숨처럼 알았던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지옥과 분노가 잘못 맞닥뜨려지면 한순간에 한 여자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는 현대에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그녀는 인형이 약물에 의해 깊이 잠들었을 때 자신의 대학 여자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를 오게 해서 그녀를 검사하게 했었다. 그녀는 순결했다. 수처녀였다. 닥터조의 섣부른 추측은 빗나간 것이다. 그 사실만이라도 일단 확인한 뒤 그녀는 K대학을 찾아갔다. 한인영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녀의 학과 친구들도 그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몰랐다. 인영의 여자친구가 윤정철 선배를 만나보라고 말해주었다. 그가 인영의 남자친구의 절친한 친구이면서 인영과도 꽤나 친했었다고. 조윤정은 윤정철에게서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의 남자인 이기석에 대해서 몹시도 사랑했었던 남자는 군대에서 사고사 했다. 그가 입대하기 전날 인영이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 그들은 서로 장례를 약속하고 커플링을 했다는 것. 인영이 그 커플링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 그러나 윤정철도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선 몰랐다. 단지 그녀가 그 목걸이를 달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이기석이 군대에 가고 난 뒤가 분명하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이었다. 얘기를 하는 내내 윤정철은 무척이나 침통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휴학계를 내고 사라져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설마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을 줄은 몰랐다는 자책감에 빠져든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곧바로 닥터조의 안내로 인영의 병실에 문병 왔었다. 인영은 그를 못 알아보는 듯 행동했다. 윤정철은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닦으며 병원을 빠져나갔다. 닥터조는 대형 서점으로 가 나비 사진만 가득 실린 책을 2억 원 사왔다. 그리고 인형의 목에 달린 그 나비와 똑같은 모양의 나비를 결국 찾아냈다. 실크나비였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지에서 서식하는 나비로서 날개가 유난히 빛나고 투명했다. 몸에 비해 날개가 아주 컸다. 사진 밑에 기록된 실크나비의 특이한 습성은 고치에서 부화하면서부터 주둥이가 없게, 원천적으로 주둥이 없이 태어난다 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 생명체이고 동물인데 입이 없다니. 신기하고 특별한 나비였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도록 태어나는 나비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그렇다면 실크나비와 환자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닥터 조인종은 미스터리를 푸는 느낌이었다. 실크나비는 틀림없이 인형이 본인이 만들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서 그 특별한 의미가 생겨난 날이 남자의 입영 전야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남자와 처음 보냈던 그 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몸을 합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그 밤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 여기서부터 조인정의 생각은 도무지 풀리지가 않았다. 입영 전야. 그 밤이 베일에 휩싸여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크나비는 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며 그토록 애지중지했는지는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조인종으로선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닥터 조인종은 그녀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은으로 만든 실크나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펼쳐놓고는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미경이니?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웬일이긴. 같은 의대 동문끼리 야박한 말투다. 뭐야, 네 결혼식에도 참석 안 했다고? 야, 그때 나 미국에 가 있었잖아. 못 들었어? 뭐? 뭐야? 지금이라도 축의금 보내라고? 기집애. 지 남편도 의사여서 돈 더블로 벌면서. 영건? 본론 말이지? 미경이 너 지금도 체면하니? 안다. 요즘 체면이 뜬 거.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공부할 때 너처럼 체면에 대해 공부해둘 걸 그랬어. 지금에서야 너의 성경 지명에 놀란다. 알았어. 체면학교에 들어가도록 할게. 근데 말이야, 일단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체면 조치를 해보고 싶은 환자 한 사람이 있거든. 야, 출장비 줄게. 수원에서 여기 오기가 뭐 멀다고. 뭐야, 바쁘다고? 대신 서울 쪽에 잘하는 닥터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괜찮긴 한데 그 닥터 남자야, 여자야? 아, 뭐야. 그러면 안 돼. 닥터가 남자면 곤란해. 대인 기피증에서도 남성 기피증 환자거든. 꽤나 심해. 그래. 그러니까 체면하는 신경정신과 여의사가 국내에서 김미경 너뿐 아니겠니? 띄워주니까 꽤나 좋아하네. 야, 농담하지 말고 나 급해. 어떻게 해서든 하루빨리 상태가 좋아지도록 해주고 싶은 환자거든. 응, 젊고 아주 예뻐. 아주 착하게 생겼고. 너도 알고 있구나. 내가 남자보다 여자 좋아한다는 거. 야, 근데 정말 올 거야 말 거야.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오면 안 돼? 아, 알았어. 하는 수 없지. 그 대신 약속 꼭 지켜야 된다. 물론이지. 축의금과 출장비 합쳐서 내가 근사한데 너 모시고 가서 멋들어지게 한턱 낼게. 이번 주 금요일 밤 각자 남편 없는 화려한 곳에서 분화비처럼 한바탕 바람나게 놀아보자고. 그래. 고마워. 믿고 기다린다. 그 주 금요일 오후였다. 닥터조 집무실 긴 소파에 누운 한인영은 정신과 의사 김미경에 의해 체면에 빠져들고 있었다. 자신의 이마 위에서 움직이는 조그마한 수정화를 보고는 인형은 스르르 눈꺼풀이 잠겨졌다. 그리고 그녀 의식은 무의식의 경계선까지 추락해버렸다. 자, 인형씨,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럼 1년 전쯤에 겨울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93년 초 겨울이죠? 1월 12일 밤으로 인영 씨는 지금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보이죠? 눈이 내려요. 흰눈이 쌓였어요. 그래요? 곁에 누군가 있나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아, 아니요.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한인영의 표정 속에서 환한 기운과 미소가 스며 번지고 있었다. 기서 씨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요. 네. 얼마나요? 너무나 사랑해요. 인형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인형씨, 감정을 자제하도록 애써보세요. 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으세요. 한 번 더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흥분하지 마시고 얘기하셔야 해요. 아주 차근차근요. 아셨죠? 네. 두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걷고 있어요. 방이 없어서 방을 찾기 위해서 눈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군요. 방을 못 구했군요. 어쩌나 겨울밤이라 추웠을 텐데. 그래, 인영 씨와 기석 씨는 방을 구했나요? 못 구했나요?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방문을 두 사람이 열고 들어갑니다. 자, 인영 씨와 기석 씨가 방 안에 들어왔죠? 문을 잠그셨겠고요. 자, 인영 씨, 그 다음부터의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봉합된 청겹의 베일에 감싸진 그녀 가슴 속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닥터 조윤정은 숨을 죽인 채 그저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나 있는 문을 체면술로 저렇게 열 수가 있는 거라니. 기석 씨가 손을 뻗어 나를 만져요. 너무나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만지고 내 이마를 만져요. 내 몸이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살같이 가재처럼 그의 손에서 떨어진 그의 마음과 사랑이 떨어져 내려와 내 마음, 내 가슴 가장 깊이 고여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네, 그가 사랑으로 내 몸 전체를 아주 소중하고 따스하게 쓰러지는 그 순간순간 너무나 감사했고, 그의 사랑이 내 가슴속을 눈부시게 만들었어요. 아, 그때 내 지려감은 눈 속으로 갑자기 눈부신 실크나비가 날아올랐어요. 처음엔 한 마리였다가 때를 지어 내 가슴속과 내 눈동자 그리고 내 뇌 속으로 파닥거리며 마구 날아다녔어요. 실크나비가 날개짓 할 때마다 햇빛 같은 분말이 눈부시게 명멸하며 떨어져 내렸어요. 마치 빛의 꽃이 폭발하는 것처럼요. 그때 나는 어느 순간 의아해했었죠. 왜 저 입이 없는 나비가 내게 들어왔을까? 몰랐었는데 그건요, 그에 대한 제 사랑이었어요. 난 봉합된 실크 나비의 입처럼 난 그때 내 마음에, 내 몸에 그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가두었어요. 천겹만겹 봉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남자에게는 절대로 내 마음과 내 몸이 열리지 못하도록 봉합한 거죠. 오직 그의 손만이, 그의 사랑만이 나를 열 수 있도록요. 난 기다릴 거예요. 천년이든 만년이든 그가 와서 나를 눈부시게 열어줄 때까지요. 그러기 위해선 그의 아름다운 손이 닿았던,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온몸에 입혀졌던 나에게 다른 사람이 손이 닿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왜냐하면요, 내 몸은 틈없이 그의 마음을 잊고 있어요. 그의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난 조금이라도 때가 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가 내게서, 내 몸과 마음에서 그의 아름다운 사랑과 마음을 벗겨 사랑할 때까지 나는 실크나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가 언젠가 내게로 오면 나는 입이 생겨나고 벌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난 기석 씨에게 처음 세상에 생겨난 말로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아파요. 정말 기석 씨가 그가 아닌 다른 남자 손이 내 몸에 손이 닿으면 미칠 것처럼 아파요. 그 부분 살을 짓누른 듯이 꽉 움켜잡거나 살을 떼어내는 것처럼 너무나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체면에서 깨어난 인형은 닥터 조윤정에 의해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다. 조윤정은 인형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가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베개를 베어주고 가벼운 이불을 그녀 목까지 끌어다 덮어주었다. 인형의 뺨에 손을 살짝 대준 그녀는 잘 자요 하고 말하고는 입원실 큰 불을 끄고 작은 불을 켜주고는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닥터 조는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앉으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친구이자 동료 의사인 김미경을 건너다 보았다. 실크나비의 베일은 풀린 것이다. 그리고 입영 전의 그 밤도 또한 이기석이라는 남자 이외에 그 어떤 남자가 그녀 몸에 손을 대면 왜 그렇게 아픈 증상이 일어나는지도 유추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해졌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한 절대 사랑. 절대 사랑임에도 지상에서 그 사랑을 상실한 데서 오는 증상이고 반응이었다. 조인정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골똘한 생각에 잠긴 김미경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두 사람은 모두 신경정신과 전문의다.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 심리가 있다. 사람의 기관보다는 행동에, 인체 일부보다는 인간관계에 더 흥미를 갖는다. 그리고 육체보다는 영혼을, 아니 영혼과 육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어찌 보면 자만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생각해? 뭐가? 한 여자가 한 남자에 대해 저토록 순백색인 게 가능한 건가? 내 말은 저처럼 철저한 사랑일 수가 있는 거냐고. 너도 직접 확인했잖아. 아니, 그게 말이야. 사람이 그렇잖아. 매사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냔 뜻이야. 넌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야, 해봤으니까 결혼도 했지. 하긴 뭐, 내가 한 게 현실과의 거래였지. 사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우리가 정신과 레지던트 밟을 때 누가 아직 그 나이 되도록 사랑도 안 하세요? 하고 물으면 미쳤다고 정신병자 되겠어요? 하고 말했었지. 그녀들은 긴장을 풀듯 가볍게 퀴들거리며 웃었다. 사랑은 현실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신경정신과 닥터들에겐 일종의 아름다운 정신병이라고 분석된다. 사랑은 현실에서 이탈된 감정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든다면 돈 한 푼 쓰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연인에게 돈을 물쓰듯 펑펑 쓴다. 그러면서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 없이 오래 살려고 자동차를 비롯한 온갖 위험에서 끊임없이 몸을 사리지만 사랑이 잘못되면 그만 콱 죽고 싶어진다. 목숨이 하잘것없이 느껴지고 만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죽자고 말하면 기꺼이 같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 사랑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계통의 학부생들은 사랑을 정신병적인 질병이라고 치부하거나 단정짓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은 헤어지거나 연인이 죽어버렸을 때 푸른 불꽃을 강렬하게 일으킨다. 사랑의 아이러니가 그렇다. 만일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같이 살수록 상대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랑한 사람과 헤어져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된다면 옛사랑은 사랑으로, 추억으로 살아남는다. 그 남자가 손을 잡아주었던 것, 자전거를 탈 때 그 사람 뒤에 앉아 그의 허리를 두 팔로 부둥켜 안은 사랑의 기쁨은 영원한 그리움으로 살아있다. 평생을 가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헤어진 사람과의 사랑은 영원한 가슴 떨림으로 미소 짓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로 같이 결혼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생활이란 사랑에 하루하루 때가 끼고 먼지가 앉아 사랑을 완전히 죽게 만들 만큼의 지독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그녀들이 진단하기엔 인형은 미라 증후군의 일종이었다. 죽은 자의 몸을 방부 처리해 오래도록 썩지 않게 함으로써 죽은 자의 영혼이 그 몸 안에서 불면한다고 믿었듯이 그녀는 자신의 살아있는 몸속에 그와의 추억과 기억을 완전히 가두어 사랑을 영원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희경은 또한 한인형이 나타내는 증상이 팬텀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팬텀은 유령이란 뜻이다. 이것은 외과 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해도 그 신체는 여전히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다. 다리를 절단했음에도 없는 그 다리의 종아리가 저린다거나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 실제로 침대 시트를 손톱으로 벅벅 긁기도 한다. 한인형에게 있어 이기석이라는 남자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었다. 그가 사라지자 그녀의 세상이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녀와 연결된 세상이 잘려져 나가자 그녀는 그 세상을 자신의 가슴 속에 가두었다. 그렇게 해야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녀로의 마음과 연결되었다가 잘려나간 그가 여전히 그녀 마음 속에서 그를 잃고 난 후의 고통을 구체적인 통증으로 유발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유령이 아닌 귀신이 되어서 그녀를 외부 세상과 격리시키고 가두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인형은 그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한다. 그 둘만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는 그녀 몸을 두드리며 사랑을 원하거나 흑심을 품는 남자들의 더러운 손이다. 한인형의 병이 호전되려면 그녀 속에서부터 그가 나가야 한다. 그가 잊혀져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가슴 안에서 그를 내보내고 내리 속에서 그를 지워야 할 사람은 환자인 한인형 자신인데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그를 자신의 가슴 속으로 불러들이고 함께 사는 사람은 한인형 본인이므로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쉬운 정신질환이 아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그녀는 오래도록 정신병원에 살 가능성도 있었고 정상적인 인생과 사랑을 다시는 회복 못할 가능성도 많았다. 그리고 그 녀석을 날아다니는 나비는 호전몽을 연상케 만든다.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며 꿈을 꾸고 나니 인생이 백발로 남고 다 흘러가 버렸다는. 그렇다면 꿈이 인생인가? 인생이 꿈인가? 그녀는 현실을 버리고 그 아름다운 시간인 꿈을 살고 싶은 것이다. 나비는 영혼을 상징하는 생명체다. 특히나 남자가 그녀의 온몸을 만질 때 실크 나비가 그녀 안에서 환영적으로 날아다녔다는 것은 완전히 그녀 몸의 순결한 봉합을 뜻한다. 죽을 때까지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허용치 않게끔 온몸의 순결한 마음의 납땜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목시계를 본 김미경은 일어섰다. 남편이 오늘 서울 올라올 일이 있어서 같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강남 신사역 쪽에서 만나 저녁을 같이 먹고 한 차로 수원에 내려갈 거라면서 미경은 오랜만에 본 대학 친구인 윤정에게 저녁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했다. 난 돈 굳어서 좋네 뭐. 고맙다. 근데 말이야, 너 같으면 인영 씨를 어떻게 치료할 거니? 글쎄, 일단 그녀 행동과 증상의 원인 규명은 된 거니까 네가 치유 방법을 찾아내 봐야지. 아무래도 약물 처방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이 여다치는 대화를 유도해내야 할 것만 같아. 병원이 딱딱하다면 그녀가 못 걷는 게 아닌 이상 가벼운 등산이나 바다로의 여행 같은 것도 괜찮겠지? 자연은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걸 주고 치료할 수 없는 걸 취해 주니까. 아무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녀를 유폐된 마음속에 몸에서 빠져나오게 할 방법을 찬찬히 생각해봐.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역방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들 손이 발단 아니겠어? 손이나 몸이 그녀에게 안 닿는 이상 차차 안정을 되찾아 그녀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아무래도 수녀원에 보내야겠다. 거기가 제일 안전할 테니까. 농담은? 말도 안 돼. 수녀가 뭐 어때서? 나도 애 딸린 아줌마가 아닌 처녀라면 수녀원에 들어가겠다. 병원 일도 일이지만 퇴근해서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하다 보면 맥이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져. 세상에 여자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싶어. 민석이 아빠가 그 정도냐? 난 그렇게 안 봤는데. 말도 마. 자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석간신문 가져와라. 커피 끓여달라. 등 긁어달라. 손톱 깎아달라. 아휴, 정말 애도 아니고. 어째 애정이 철철 넘치는 신혼 얘기로도 들린다. 이거사, 지금 난 비분 관계하고 있다.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자는 만판으로 잠옷만 입고 드러누워 있고 여자는 밥하랴 세탁기 돌리랴 정신없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침대에 누워 발밑에 있는 리모컨을 갖다 달라고 해서 입에 개거품 물고 연락이 싸웠다. 그렇게 꼼짝하기 싫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아예 병원에서 살라고 말이야. 윤정과 미경은 수다를 떨면서 나란히 병원 현관을 나서고 있었다. 남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하가 치미는지 미경은 으스스한 미소를 입가에 물었다. 수녀원이 좀 그럼 이건 어때? 응? 세상 남자들 손을 다 잘라버리도록 여자애들이 국회에다가 법을 상정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남자들을 전부 다 바다에 쳐넣어버리던가. 얘 좀 봐. 농담이라도 발상이 끔찍하고 엽기적이네. 너 혹시 남편에게 맞기까지 하고 사니? 말도 안 돼. 내가 정말 한 대라도 맞았다면 그 인간 손목 댕강 자르고 만다. 정문을 빠져나와 미경은 택시를 불러 세우면서 장난기가 사라진 찬찬한 표정으로 윤정을 돌아보았다. 내 생각엔 말이야. 너 아들 있잖아. 4살쯤 됐지? 명준이. 4살배기 걔 손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뭐라고? 미경은 택시가 멈춰서자 뒷좌석 문으로 손을 뻗었다. 인영 씨는 남자 손엔 병적인 결백주의로 공포와 통증을 유발하니까 흠없이 깨끗한 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냐? 차츰차츰 말이야. 엄마 잠만 만졌을 명준이 그 녀석 손이 무슨 죄가 있겠냐? 안 그래? 명준이를 인영 씨에게 데려다가 놀게 해봐. 명준이가 무척이나 귀여울 거잖아. 아님, 아예 사내하게 고사리 손까지 데려가 보든지. 아무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해봐. 나간다. 죄 없고 흠 없는 사내의 손이라. 참 종교적이게까지 하군. 세상에 그런 손이 어디 있겠는가. 종교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모든 인간은 제2의 사고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해서 반드시 죄 없을 거라고 여기는 건 너무나 단순한 대입이 아닐런가. 닥터 조윤정은 한숨을 푹 내쉬며 닥터 김이 탄 택시가
어린이 공원 후문 방향 쪽으로 오르막을 올라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